거기 저 두 개 판례가 앞에 거는 이제 세금을 단로하게 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건이죠. 앞에 판례가. 요거는 이제 원래 매매를 1억 원을 했으면은 계약서에도 실거래가 1억 원으로 딱 기재를 하고 양도세 같은 것도 정확히 납부하라 그 이야기인데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뭐 때문에 양도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흔히 말하는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건인데 장관들 임명할 때 청문할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가 이 다운계약서 문제죠. 이와 관련해서는 매매를 하게 된 동기는 양도세를 탄로하게 한 거니까 동기의 불법 선량한 봉석에 반해요. 동기 자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장관들 청문회 때도 나오는 소리지만 이 다운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의 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들 만큼 현저히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질서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당의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만들 만큼 현저히 꼭 현저히 있지 않은 말을 넣어놨어. 현저히 비도덕적이거나 반사회질성 행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 청문할 때 뭐라 그래요? 꼭 이 말 하잖아요. 옛날 시절에는요 다운계약서 작성은 이제 관행주로 다 허용이 됐었어요. 봐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그런 사람도 장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세금 탈루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운계약서 쓴 놈이 무슨 장관하냐고. 그러면 나도 해도 되지 뭐. 네? 그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더 중요해요.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례인데 뒷편에 넘겨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한 10번 넘게 나왔을 건데 반사질성이는 아니다. 그게 이제 결론인데 이 판례를 분석할 때는 특히 조심하라고 이 앞전과에서 내가 신신당부를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반사질성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유효냐? 그건 아니란 거야. 이거는 108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 거야? 허위로 근저당 설정했으니까 뭐 친구하고 통모해서 재산 빼돌리기 위해서 근저당 설정은 뭐 그런 이야기니까 요거는 108조 허위표시로 넘어가요. 따라서 108조 허위표시에서 무효가 되니까 요 판례는 옛날에 가르쳐 드렸어. 44페이지 허위표시 배울 때 이 판례가 다시 나와요. 따라서 시간을 좀 절감해야 되니까 이 판례가 워낙에 중요하고 또 허위표시와 관련해서도 이거 분석을 좀 해야 되니까 허위표시도 시험에 나오니까 44페이지 허위표시 공부할 때 같이 공부를 하자면 옛날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번에도 허위표시 배울 때 공부를 하자면 체크만 야물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인륜의 반항에서는 그는 뭐 처계약인데 밑에 18한 판례 두 개 봐보세요. 뒤쪽의 판례는 처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 예컨대 우리 관계 끊자. 그럼 매달 생활비를 얼마 주겠다. 당신과 사는 자녀의 양육비로 매달 얼마 주겠다. 이런 거는 처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거니까 약정 자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예요. 약정은 금액 지불해야 되는데 앞쪽에 판례 해제 조건 모르면 민법금하기 어렵다고 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해제 조건 안 사람들은 부적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해서 뭐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런 걸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답이 금방 나와. 암기 안 해도. 보세요. 지금 이런 경우 이 갑이 적계약 체결하면서 이 판례는 한 열 몇 번 나온 판례인데 적계약 체결하면서 아파트 주겠다고 그냥 꼬드겠다는 건데 얘가 아파트 먼저 달라. 등기 전 해줬어 이렇게. 흔히 말하는 증여를 딱 했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갑 쪽에서 조건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얘가 아파트를 준다 토끼 보면 안 되니까 여기다 조건을 이렇게 붙였다는 거죠. 만약에 네가 체업관계를 뭐 하면 끝내면 그 이야기야. 끝내면 아파트는 다시 뭐하라. 반환하라는 취지로 증여를 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얘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눈 멀면 체업관계 끝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끝내잖아. 끝내면 반환한다 그 이야기니까. 근데 이거를 이쁘게 이렇게 시험에서 물으면 다 맞춰. 근데 법은 항상 어쨌든 폼을 잡잖아. 이쁘게 포장해서. 포장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을 끝내면 반환하는 취지로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거를 이쁘게 포장하면 끝내면 아파트 돌반다 그 말이니까 증여의 효력이 소멸이 돼야 앞에 되돌려 받겠죠. 그러면 소멸시키는 조건은 무슨 조건이요? 정기 조건은 조건의 행사하면 효력이 발생이 되고 해제 조건은 해제처럼 명칭 자체가 해제하고 똑같잖아.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소멸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경우는 끝내면 그랬으니까 처업관계의 끝내면 종료를 말하겠죠. 처업관계 종료를 무슨 조건에서 끝내면 조건 행정하면 증여효력이 소멸되어야 되니까 해제 조건을 해서 아파트를 증여했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처업관계를 끝내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죠. 그러면 증여효력이 소멸이 된다는 거죠. 그럼 아파트 되돌을 받는다 이런 취지인데, 따라서 이 조건은 처업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처업관계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죠. 그 판례를 읽어보세요. 이제 이해가 될 거란 말이야. 부적관계를 이 증여계약은 그 뒤에 이유가 쓰였잖아. 부적관계를 유지시키고 부적관계 종료에 지장을 주는 조건이라 그 말이야.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반사질서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이 판례가 시험에 10번 넘게 출제된 이유를 내가 가르쳐 들었어. 뭐 때문에 출제했더라?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런 게 불법 조건인데, 불법 조건의 경우는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그래죠.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마지막 한 구절 때문에 이게 10번 넘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 이게 불법 조건이라 그래요. 불법 조건은 조건만 따로 분리해서 무효되는 거 아니라 그 말이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개인의자를 매우 심하게 제한해서 동그라미 니은번 다시 한번 읽어두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절대 이혼하지 않겠다 이런 건 유효가 아니라 이혼의자를 가둬하기 전이니까 무효죠. 다 알고 있겠지만 또 이걸 유효라고 고른 사람이 의외로 많으니까 점검 한번 꼭 해두란 말이야. 그 다음 우측에 넘어가서 지나치게 사용적인 행위 도박계약이죠. 대표 디귿번 같은 거 무효니까 도박번에서 빌린 돈은 띄우면 된다 그런 이야기일 것이고, 동기의 불법은 선량한 부수나 사익세에 반하는 걸 말하니까 법률을 하던 동기가 선량한 뽕석에 반하는 거고, 건물을 임차를 하는데 매춘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도박 장소 사용해서 임차를 한다. 그럼 임차하게 된 동기가 선량한 뽕석에 반한다. 동기의 불법. 그러면 동기는 그저 내심에 머무는 상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동기가 뭐가 되어야 되고 표시가 되어야지 비로소 의미를 갖죠. 따라 동기가 표시된 따라서 103조 적용 반설성 무효다 그 얘기인데, 요거는 별로 안 물어보고 동기의 불법과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착오에 나오죠. 동기 착오죠. 원리는 똑같아. 동기 착오는 집중적으로 시험에 나와. 그것도 원리는 동기 착오도 착오를 취소 못하지만 동기가 뭐 할 때 안에서 표시될 때 안에서 그거는 취소하겠죠. 동기 불법은 표시된 때 안에서 무효가 될 것이고, 근데 뭐가 시험에 주로 나오더라? 원리는 똑같지만 동기의 착오가 그거는 다 알죠? 그걸 더 신경 써야 되고, 이 부분은 동기 착오는 안 써졌어. 속 없이 뒤적거리지 말고. 동기 착오는 착오 씌웠지. 여기 동기 불법이 뭐하러 착오가 씌웠냐고. 그 기억에서 비교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뒤에 동그라미 1, 2 똥싸게 써놨는데, 우선 동그라미 1, 2번은 시험에서 중요하지만 잘못 들어갔다고 가르쳐줬죠. 이거는 사실일서 위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단속규정 위반 행위들이잖아. 아가 모르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책선아가. 동그라미 1, 2번에 16페이지에 나온 것들이요. 아까 앞에서. 1, 2번은 반사질성하고 상관이 없고 단속규정 위반이지만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다. 그 판례라고. 잘못 들어갔어요. 여기에. 반사질서 행위였고 집어넣었다고 속 없이. 그 다음 4번 아까 방금 가르쳐준 거예요. 108조에서 배우자가 넘어온 거예요. 워낙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5번 요거 엄청나게 중요해요.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인데, 그 따라서 이게 반사실질서 행위는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실명법 공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딱 그거는 반드시 체크를 딱 해야 되고,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 4조 1항에서 무효라고. 그런데 반사실질성으로서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 그 말이야. 왜냐? 만약 반사에서 무효가 되면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등기지는 것이 불법원인 급여가 돼버려. 그러면 원리가 완전히 바뀌어버려. 그것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불법 반사실성이 아니니까 신탁자가 수탁자에 등기지는 것은 흔히 말하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란 소리예요. 그것 때문에 아주 중요하니까 체크만 딱 해놓고, 나중에 이번 과정에서는 실명법도 자세히 배울 거니까 체크 혼자 공부할 때 체크 딱 하고, 동그라미 6번도 아까 동그라미 4번이나 마찬가지로 워낙에 중요한 판례고 다운계약서 작성한 사례예요. 앞쪽에 것만 신경 쓰면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나머지는 안 읽어봐도 돼. 쭉 내려가서 동그라미 15번은 아까 가르쳐준 거예요. 이거 정수장학회 사건 하면서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됐다 해서 반사질서도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강박으로 뭐 하면 된다? 취소하면 된다. 곧 팔려고. 문제는 제일 밑에 동그라미 19번. 요게 이제 최근 판례인데 2015년 판례인데 최근 3년 동안에 집중 출제된 것이 요 판례인데 좀 설명이 자세히 돼 있어야 돼. 최근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판례 내용이나 사건 번호가. 근데 우측에 눈 돌리세요. 동그라미 20번 보세요. 그리고 형사소송이 나와 있죠. 이걸 번갈아가면서 출제를 한다고.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써놓으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판례 최근에는. 먼저 형사소송에서 우측 동그라미 20번에 쓰였는 성공보수 약정은 그동안 엄청난 사회 문제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생략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위 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재벌이라든가 이런 놈들은 범죄를 범해도 유명한 로펌하고 계약 딱 체결하고 성공보수 약정을 맺죠. 나를 무죄로 풀어내주라 또는 집행유예로 풀어나게 해주라. 그러면 성공보수금 10억 줄게. 이런 짓을 했다고 말이야. 그럼 이 로펌 변호사들은 판검사 뒤에 가서 또 짜웅해서 얘들 또 무죄로 풀려주고 집행유예 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무전유죄 유전무죄 현상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비판이 엄청난 비판이 있었어요. 인터넷 등을 통해서. 그러다가 그대로 넘어왔는데 어쩔 수 없이 2015년도 들어와서 이제 대법원에서 용단을 냈다고 말이에요.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판사질서로서 무효로 봐야 된다. 왜냐? 이게 국가 형벌권이 또는 재판권이 검사 소추권이 뭐하고 지금 관련이 돼버린 거예요? 금전적인 대가하고. 그러니까 변호사 직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공공적 직무성에 위배가 된다. 성공보수 약정이. 따라서 이거는 판사성 무효가 된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 어쩌냐? 왼쪽 동그라미 19번.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국가의 형벌권 등이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된 것이 아니죠. 따라서 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대등한 지위에서 다투는 거예요. 따라서 당연히 사적 자치원칙 기각에서 성공보수 약정 맺어도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니까 우리 시험은 번갈아가면서 출제하고 있죠.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질성이 아니다.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질성이다. 정리 딱 하고. 그 다음에 반사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그 동그라미 1번 아까 앞에 나온 거 누구나 아는 거지만 그 시험에 자주 인용되니까 읽어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4번도 아까 앞에 나왔던 것이고 우측 넘어가서 동그라미 7번은 이중매매와 관련된 판례니까 이따 이중매매에서 나와요. 동그라미 7번은. 동그라미 7번 시험에 나왔다 다 들고 나왔어. 이중매매는 기초는 알겠지만 이런 건 내니까 다 들고 나오더라는 거야. 그 다음 밑으로 동그라미 12번 부적관계 종료 해제권에서 뭐 아파트를 정의했다. 아까 가르쳐준 사례죠. 불법 조건이. 그 조건만 따라 분리해서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다. 그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밑에 14번에 쓰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연호하지 않고는 약정 이것 또한 3번인가 나왔는데 틀린 사람은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꼭 한번 읽어봐야 되고 무효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20번이 그 다음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15분만 집중하자. 이중매매. 요 이중매매는 103조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특히 사례 문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 하나예요. 사례 문제로. 따라서 이제 이중매매는 이제 이런 걸 묻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과정에서 배웠던 기본 원리에다가 또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민법 지식 몇 가지 좀 추가시켜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를 했다. 흔히 말하는 우리 제1 매수인. 아직 등기전을 안 해줬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꼭 하나 덧붙인 게 있어요. 사람적으로 볼 때. 계약금 플러스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런 식으로. 그 이유가 다 있는데. 근데 아직 등기전은 안 해줬다.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병이 돈을 더 준다니까 얘하고 이 토지에서 다시 매매를 했다. 요게 이중매매. 그럼 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제2 매수인. 그러면 당연히 묻고자 하는 거 이거죠. 얘는 토지를 얘하고 먼저 매매해놓고 얘가 돈 더 준다니까 얘하고 다시 매매했다. 나쁜 새끼다. 그럼 이중매매가 반사질성이 아니냐. 요걸 묻고자 하는 거 이렇게. 근데 이중매매가 반사질성이냐 아니냐를 평가를 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어떤 이유에선가 해제를 할 수 있다면 요거는 언제나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다시 팔아도 되니까. 따라서 사례 문제 물어볼 때
계약금 주었다, 그 다음에 뭐 주었다, 중도금 줬다, 보통 이렇게 출제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시간 중에 여러 번 이런 걸 배웠어요. 565조 1항을 우리 민법상 자 얘가 계약금을 한 3천만 원 교부했다. 그럼 이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뭐로 추정이 돼요?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그 말은. 해약금이다 그 말은 이런 걸 말하는데 매도인이 무담시 땅 팔기 싫어졌다. 그러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해지하면 되고 매수인이 사기 싫었다. 그럼 매수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계약금을 해약금, 해제권을 보유하는 계약금이다 그 얘기야. 따라서 이제 법자도 모르는 사람도 무담시 땅 팔기 싫으면 계약금 2배 돌려주고 사기 싫으면 계약금 포기하고 해지하잖아. 이런 계약금을 해약금 그런다 말. 그런데 해약금에서 해제를 하려면 제한이 좀 되죠. 그게 이제 당사자 일방이 뭐 할 때까지만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해약금면 해제가 가능하다 말. 그러면 대표적으로 제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했다 그 말. 그럼 이 사람은 대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데 계약금 주고 이어서 중도금 주었다 그 말은 무슨 의미야? 쉽게 말하면 자기 쪽에서 채무 이행에 본격 착수했다는 거야. 그 말을 번역을 하면 나 절대로 이 계약을 깽판 안 치겠다는 거야. 그러니 당신도 뭐 하라는 거야. 내가 확실히 이행에 착수했으니까 당신도 헛짓거리지 말고 나한테 확실히 팔아라 그 의미야.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계약 해지하면 이제 신뢰를 깨뜨리는 거야. 그래 해지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두게 된 것이 당사자 일방 이행에 착수 매수인 같으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더 이상 매도인 쪽에서도 계약금 2배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 못한다 그 말 이렇게. 따라서 이제 중도금 지급했다 이렇게 전제를 딱 해줘. 그러면 계약을 해제 못하니까 얘도 이제는 이 계약의 구속을 받는 거야. 얘가 이행에 착수 확실히 나 계약 이행하겠다. 당신도 이행하라는 거야. 따라서 얘는 이제 소유권은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제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매도인의 법적 지위가 이렇게 바뀌게 돼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로 받게 된다면 언제부터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 매수인의 등기 사물을 처리할 자, 내가 확실히 이행에 착수한 당신도 이행에 착수하라. 헛짓거리는 말하라 그 이야기요. 그런데 문제는 얘가 등기 전에 안 해주다 보니까 이제 꼬심에 빠져서 다시 이중매매를 했다. 그러려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가 임무에 입에해서 등기 이전 안 해줬으니까 임무에 입에해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거를 민법 말고 형법에서 뭐라고 부르느냐? 배임행위 이렇게 부르는데 배임행위는 민법 용어가 아니라 형법 용어예요. 언제부터 배임행위가 돼요?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하면 요게 배임행위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타인의 사물을 처리할 자가 임무에 입에 왜? 등기를 안 해줬으니까 임무에 입에서 이익을 취했다. 이런 거를 배임행위. 그러면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얘가 등기를 안 한 결혼해서 다시 재임해서 이중매매했다. 그러면 형법상 배임행위에 해당이 되니까 매도인은 일단은 형사처벌을 받아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더 나아가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는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일단 유효가 돼요. 따라서 등기 이전이 되면 제2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것. 따라서 이제 민사상 얘는 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떤 책임을 지느냐. 얘는 소유권 이전 채무를 부담하는데 얘한테 소유권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 채무 이행할 수 없죠. 그래서 무슨 책임? 채무 불이행. 따라서 민사상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을 매도인은 제1매수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따라서 결론.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하게 되면은 매도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일단 진다는 것. 형사상 배임죄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 시험은 요게 나오겠죠.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진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중매매는 유효니까 소유권은 얘한테 넘어간다는 것. 이게 기본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고 말이야. 여기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이러한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다 그 말이야. 배임행위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하기요. 언제부터 배임행위가 된다고요? 중도금 지급받은 이후에 이중매매 할 때만. 그러면 이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게 되면 타인의 범죄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사회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 말이에요. 요럴 때 한해서만 이중매매는 반사지를 써서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거야. 따라서 요거 조심하고, 단순히 매도인이 이중매매라는 사실을 제2매수인이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라 유예요. 배명에 적극 가담한 경우 무효니까. 그러면 배명에 적극 가담한 건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보세요. 얘는 이제 이중매매 해버리면 민형사 책임을 진다고. 웬만하면은 간이 붙지 않는 한은 돈 돈다고 해서 이중매매 안 해요. 교도소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니까 얘가 이제 적극을 꼬시는 거야. 걱정 말고 나한테 팔아라. 내가 모든 민형사 책임 대신 질게. 적극적으로 이중매도할 걸 권유했다. 이런 걸 이제 배명에 적극 가담했다 그러고, 이런 경우에서만 유예적으로 무효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 두 번째 결론은 이제 이걸 비교를 해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법원인 급여를 가르쳐 줬어요. 따라서 뭐를 비교를 한번 해보냐 그러면 이중매매가 왜 시험에 지겹도록 나올 수밖에 없는가를 금방 아실 거라고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계약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라고 말이에요. 아파트 주겠다고 첫 계약을 처리했다. 이 아파트를 우체국에게 주었어요. 그럼 불법원인 급여가 되니까 얘가 그대로 소유자도 돼버리죠. 그럼 얘는 일체 반환 청구 허용이 안 되죠. 그럼 왜 이 경우는 왼쪽 갑에게 반환이 허용이 안 되는가? 우측을에게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까지 주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고 첫 번째 관에서 내가 신신당부를 했는데, 요 우측을이 요 무효인데 지금 소유자가 되잖아. 팔려면 얘가 보호가치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어차피 나쁜 년 놈이야. 적격 결의해서 얘 좋은 애 아니라고, 나쁜 애라고. 근데 우리 법에서 이걸 비교를 해본 거야. 누가 더 불법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냐? 둘 다 나쁜 년놈인데 비교를 해보니까 얘가 더 나쁘더라면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 보니까 나쁜 새끼 밥다 보니까 조금 덜 나쁜 얘한테 반사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런 논리라고 말이야. 이거 무효인데 소유권 주는 거야. 이게 보호가치가 적기 때문에 무효인데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이게 더 나쁘기 때문에 얘가 일체 반환 청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조금 덜 나쁜 애한테 소유권 주자. 이런 논리야. 근데 여기 이중매매 봐보세요. 요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매도인하고 제2매수만 놓고 보면 이 원리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시험에 더 이상 낼 필요도 없어. 근데 이 경우는 제1매수는 있다 그 말이야.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상식으로, 법은 상식이니까 판단해 보란 말이야. 현재 상태에서 자, 이중매매는 반사서 무효, 등기는 얘한테 넘어가 있고, 등기는. 근데 매도인하고 제1매수인하고 제2매수인하고 요 세 사람을 놓고 봤을 때 누가 보호가 돼야지, 바꿔 말하면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이 되겠는가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짚을거라고 말이야. 얘 나쁜 놈이야. 형법상 배임죄는 범죄를 범했어. 그러면 얘는 보호가치 있는, 이 새끼도 나쁜 놈이야. 참고적으로 얘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형사상 배임죄 공범으로 같이 교도소 가요. 얘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 둘만 있으면 이거하고 똑같지. 이것도 불법 원인 급여니까 이 말 어떻겠나요? 이것도 반수도 무효니까 등기 전하면 불법 원인 급여라고. 그럼 팔긴 팔려면 얘가 소유자다? 땡! 요게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끝내버릴 건데 요거 똑같이. 근데 이 경우는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 판국인데 보호 필요성 있는 사람 하나 있더라 그 말이야.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해줘야지 사회 정의가 실현되지 않겠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는 논리 전개가 일반적인 불법원인 급여 문제와 다르게 논리가 전개가 된다면 이 사람은 보호주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면 나쁜 새끼는 나쁜 새끼니까. 그러면 얘가 보호가 되려면 소유권 취득을 해줘야 되니까 이자 등기를 일단 말소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소유권 얘한테 돌아오겠죠. 그 다음 매매는 유효니까 소유권 이전등기 주권 행사해서 등기전 받으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논리라고 말할게. 그러면 이자 등기를 마소시키는 절차가 어찌 되는가? 이걸 시험에서 집중 물어볼 건데, 일단은 제1 매수인은 아무리 보호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자주 물어보죠. 직접 제2 매수인에게 마소 등기 청구는 못해요. 현재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무 소유권 등기를 없애달라고 청구는 못하죠. 이렇게. 그러면 매도인은 제2 매수인에게 마소 등기 청구를 못하는가? 이것도 안 된다 그 말.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중요한데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갑에 대해서는
얘가 소유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1매수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매도는 불법원인 급여 규정에 따라서 각각 마수등기 청구 뭐한다. 그러면 결론 얘가 소유자다. 아까 첫 개하고 똑같이 돼버려. 그러면 또 얘가 보호가 안 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83년도죠.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런 판결을 하나 내놨는데 거기 83년 나온 판례인데 일단 제1매수는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직접 제2매수에게 마수등기 청구는 못한다. 대신 매도인이 제2매수에서 가지고 있는 이 판에도 하도 물어보죠. 마수등기 청구권을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행사하도록 하자가 말이야. 얘가 얘한테 마수등기 청구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신해서 얘한테 행사하도록 하자가 말이야. 뭐 대행사니까 등기가 바로 얘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거 마수시키면 얘한테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이전 받아라. 이런 방법이 있다 이야기했는데 이 판례가 시험에 집중 나오는 이유는 판례가 한 가지 모순이 있더라는 거야. 그게 뭐냐. 방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갑은 병에게 원래 마수등기 청구권이 없는 거요. 가지고 있지도 아니한 권리를 어떻게 이자를 대위에서 행사하냐. 이게 이 판례 논리적 모순이라고 말이야. 이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 논문도 수십 번 발표하고 그랬는데 종교사 수준에서는 다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자 그 말. 요 경우에 분명히 두 사람만 놓고 보면 불법원인 급여지만 일단은 요거하고 비교해보라. 자, 소유권을 이 경우에 갑에게 한번 복귀시켜봐요. 이렇게. 그러면 더 못 돈 놈마다 소유권 확정으로 기속이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절대 소유권을 돌려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경우도 소유권을 이한테 한번 복귀시켜보자 그 말. 그럼 이 못 돈 놈마다 소유권 확정으로 기속이 되나요? 아니요. 이거는 얘한테 넘어가는 거야. 바꿔 말하면 이 갑은 우측 갑처럼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고 중간 전과자 역할만 한다고 말이야. 소유권 돌아온다. 왜? 얘한테 주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경우에는 746조가 적용되지 않는 걸로 의제를 해버리자. 그러면 얘가 마수등기 청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그 마수등기 청구를 얘가 대의 행사한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 대신 주의할 게 하나가 있어. 실제로는 마수등기 청구권이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이 직접 마수등기 청구는 못해요. 실제로는 마수등기 청구권이 없어. 불법이 급여니까. 그러니까 직접 마수등기 청구는 못하는데 얘가 대의 행사하는 범위 내에서는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본 원리. 그러면 이 사례에서 요게 이제 시험에서 아까 풀어놨던 거야. 제2매수인의 등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시 정액에 또 양도가 돼서 이렇게 제2매수부터 양도받은 제3자 이 사람이 선인 경우에는 보호가 됩니까? 이때 이제 나오게 된 게 아까 요 문제였다고. 여기에 이중매매가 판선일서 무효인 경우는 이게 절대 무효다 그 말이에요. 절대 무효니까 무효를 가지고 선이 제3자와 대항을 하기 때문에 제3자 정은 선이어도 일체 소유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요 판례가 아까 앞에 나왔던 게 보내놨던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본 골격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이중매매에서 의 두 번째 줄 봐보세요. 매도는 갑이 제1매수인과 매매처로 중도금자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이후에 그런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례도 이 말이 꼭 들어가. 왜 이 말을 넣는 거예요?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야지 이중매매가 판서일색이냐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밑에 첫 번째 판례 새파란 글씨. 매도인이 이중매매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는 반사적 법률행위 아니다. 그 판례예요. 뒤에 그 다음 어떤 경우에 그러면 반사적 무효냐. 동그라미 3번 외적으로 배명에 뭐한 경우 적극 가담해서 무효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밑으로 내려가서 기억번.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1매수인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얘 등기 마시킨다? 마시키는 방법이 뭐냐? 동그라미 기억번. 대의 행사하면 된다. 그 판례예요. 그 판례를 써놓은 것이 밑에 18한 글씨 첫 번째 판례예요. 읽어볼 필요 없고 그 기억번에 있으니까. 그 다음 채권자 취소권 문제. 동그라미 기억번에서 네 번째 줄. 제1매수는 금전채권자 아니므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찾나요? 요걸 써놓은 판례가 새파란 글씨 두 번째 판례예요. 이것도 이제 신경 써야 돼. 허위표 우리 채권자 취소권은
중개사 시험도 두 군데서만 나오니까 그거 기억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는 허위표에서 나오죠. 채권의 지속권 문제 허위표에서 나오잖아. 또 하나는 이중매매. 근데 이중매매의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느냐? 옛날에 이런 걸 가르쳐 줬어. 지금 이 제1매수는 매도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갖죠. 근데 이거는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근데 채권자 지속권을 행사하려면은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돼. 내가 채무자한테 이런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무자가 나를 해치기 위해서 지 재산을 이렇게 빼돌렸습니다. 그래서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말. 근데 제1매수인이 매도로서 갖는 채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중매매를 취소시켜달라고 채권자 지속권 행사 뭐 한다고 바꿔 말하면 제1매수인이 법원에 재판장 나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 이 권리를 해치기 위해서 매도인이 이중매매 했으니까 이 이중매매가 나를 해치기 위한 법률,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법률 행위를 사형이라 그러죠. 나를 해치기 위해서 이중매매 했으니까 이걸 취소시켜 주세요. 이렇게 청구하는 것이 채권자 지속권 문제인데 여기는 이게 허용이 안 된다 그 말. 이유는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야. 따라서 그 채권 지속권 문제도 신경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동그라미 디귿번이 아까 말한 시험에서 한 번도 안 빼뜨리고 나온 그 판례의 디귿번이 우측까지 제일 위에 쓰는 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는 무슨 무효다? 절대 무효. 따라서 제3자는 이렇게 제3자는 뭐여도 선여도 보발해도 요 판례요. 우측까지 그 10%인 거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이중매매 무효법률 확대 적용, 이것도 갖고 놀아야 돼. 잠깐 칠판 보세요. 지금 칠판에 예에 들어준 것은 요거 예에 들어된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제1위 행위도 매매였죠. 두 번째 행위도 매매였죠. 제1위 행위 매매, 제2위 행위 매매. 근데 제1위 행위가 꼭 매매가 아니더라도 제2의 행위가 매매가 아니라도 지금 가르쳐 들은 이중매매 법은 똑같이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행위가 매매가 아니라 증여를 했다. 얘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공짜로 증여를 받으면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 그럼 매매가나 증여지만 이것도 반세도 무효가 된다 그 이야기야. 거꾸로 우리가 얼마 전에 취득시효 공부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그때 이제 뭐가 나왔냐, 시험에 이런 것들 써놓는다고 가르쳐 줬는데, 취득시효에서 갑이 토지 소유자 권리행사하고 있다. 얘가 소유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를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됐다. 시효가. 근데 얘가 이제 이전등기 해야 되니까 얘한테 이전등기 조건 행사를 했더니 빌어먹을 놈이 제3자에게 양도를 했다. 그러면 시효 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처분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계약은 유효니까 일단 얘가 소유권 취득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시효완성을 알고서 처분했으니까 귀책사유가 있죠. 따라서 불법행위가 성립되니까 불법행위 나오죠.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죠. 일단 이 시험이 나오고, 그런데 왜 가능했어? 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도 있다는 거야. 그 어떤 경우요? 얘가 이자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요 두 놈 사이 매매도 반사의 질서로서 무효가 되죠. 근데 보세요. 여기는 두 사람 사이 매매한 적 없잖아. 제1행위가 시효취득이죠. 근데 이중매매 법리가 똑같이 적용된다 이런 이야기야. 이런 거를 갖고 놀아야 된다고. 민법 곳곳에 튀어나와 이게. 따라 제1행위도 매매일 필요가 없고 제2행위도 굳이 매매일 필요가 없고 갖고 거기 있는 거 외압에 아무 필요 없어. 갖고 놀아야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미음번. 요 판례 나오면 또 많이 틀려. 미음번. 이제 이것도 갖고 놀아야 돼. 뒤에 대립 공부를 했으니까. 잠깐 7번 보세요. 이건 무지하게 틀고 나오더라고. 지금 이중매매에서 이렇게 사례를 이렇게 바꿨다는 거예요. 요게 제1매수인. 요 병이 제2매수인. 그러면 이 제2매수인이 직접 이중매매 한 게 아니고 얘가 대리인 하나 선임한 거예요. 대리인을 갑을병청 요 정이라는 애를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요 대리인이 이중매매를 했는데 여기까지 알아들었나요? 제2매수는 대리인이 이중매매했다고 말이야. 근데 제2매수인 본인은 이자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 대리인이 매도인의 이중매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다.
이런 경우에 제2매수는 나는 이자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으니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네요. 요거 주장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야. 원래 묻는 것은 116조 1항을 묻는 거예요.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누구를 표준을 판단한다. 본인 말고 대리인을. 따라 대리인이 본인 말고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있으면 본인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중매매는 반세성 무효예요. 그러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 요 판례예요. 따라서 이것도 요즘에 의외로 많이 물어보니까 원래는 이 판례는 대리에서 나오는 판례인데 대리에서 어디서 나와요? 116조 1항 대리행위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 판단한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중매매에서도 이중매매에 또 관련 있는 판례니까 같이 물어보니까 그 별표치고 외워봐야 문제 못 푸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말을 계속 바꿔서 물어봐요. 결론은 이제 얘는 소유권 취득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는 배임이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별표만 치지 말고 내용 파악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 여유 있으면은 왜 또 언제 또 휴강 오고 막 이럴지 몰라요. 지금 시국이 하도 어수선하니까 집에서 동영상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물권법 뒤쪽에 거 좀 꼭 보시라는 거예요. 뒤쪽 거에. 오늘 고생 많이 했네요.